터키의 과학자 비렐름 라이이브. 프로이트 학파의 정신분석학자에서 자연과학자로 20세기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자연과학자들 중 하나로 손꼽힐 수 있었던 비렐름 라이이는 1897년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다. 1922년 25세 나이로 빈 대학에서 의학 박사를 취득하였으며 이 시기에 그 당시 유명한 정신분석학자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수제자로서 활동하였다. 당시 프로이트는 비엔나 정신분석학 클럽을 주재하고 있었는데 이 모임의 핵심 멤버였던 칼 융과 비렐름 라이이 등이 프로이트의 후계자로 거론되고 있었다. 하지만 라이이는 점차 그의 스승인 프로이트의 학설에 이견을 느끼고 결국 이 모임에서 탈퇴한다. 생명체의 기원 바이온 소포체의 발견. 1935년 라이이는 독일 나치 정권의 탄압을 피해 노르웨이로 망명하여 오슬로 대학의 심리학 연구소에 어렵게 정착하게 된다. 1939년 미국으로 다시 망명하기까지 이 몇 년의 연구 시절 동안에 라이이는 처음으로 미지의 생명 에너지의 존재에 대한 실험적 증거를 포착하게 된다. 당시의 라이이는 성적인 행위 속에는 심리적인 요인뿐 아니라 오히려 에너지적인 현상이 더욱 지배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단정짓고 있었다. 따라서 성적인 오르가즘에 대한 연구 방법도 정신분석학 방법에서 완전히 탈피하여 자연과학적인 실험적 방법을 도입하였다. 전기 에너지를 과학자들이 실험하고 측정하듯이 오르가즘을 발생시키는 성적인 에너지 현상이 존재한다면 이건 역시 유사한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전기 에너지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오실로스코프 장치를 이용한 여러가지 실험과 시도를 통해 성적 흥분 상태에서는 피부 전기 저항이 현저하게 변화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측정해낼 수 있었다. 분명히 성적인 행위 속에는 소위 생명, 전기라고 불러야 할 것 같은 전기적 에너지 현상이 함께 발현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생명 전기는 일반적인 전기의 개념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독특한 패턴을 보여주었다. 일반적으로는 아무리 전기 저항이 높다 하여도 기본적으로 전기가 전달하는 속도는 거의 광속에 가깝다. 하지만 이 생명 전기는 1초의 수 정도라는 아주 느린 속도로 전달되는 것이다. 그 이외에도 일반 전기의 에너지 현상과는 거의 동떨어지는 현상들이 눈에 띄었다. 이로부터 라이이는 여기에는 지금까지 과학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에너지가 잠재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리고 이 미지의 에너지는 성적인 행위뿐 아니라 생명 현상 그 자체를 근원적으로 가능하게 만드는 힘의 실제적인 근원일 것이다. 이 미지의 에너지를 나중에 라이이는 오르곤이라고 정식으로 명명한다. 라이이는 노르웨이 오슬로 시절 동안 생명의 기본적인 성질을 에너지적으로 확인하려는 방향으로 연구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원초적인 생명 에너지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었다. 오실로스코프 장치를 이용한 피부 전이 변화 측정 등을 통해서 생명체에서는 전기적인 에너지와 유사한 에너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실험적으로 확인하였던 라이이는 이 에너지가 근원적으로 발생하고 또 전달되는 실제적인 메커니즘을 알아보기 위해 생물체의 세포 단위에서의 관찰과 실험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실험에 필요한 고배율의 현미경 장치와 사진기 등을 한 친구의 도움을 받아 어렵게 구입하였는데 1936년 그 당시만 해도 생물, 원형질체를 현미경으로 자세하게 관찰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작업이 아니었다. 실제로 그는 현미경을 통하여 생물체 세포 내 조직의 관찰 실험을 하던 도중에 무언가 가장 기본적인 생명, 에너지 단위체라고 볼 수 있을 어떤 미지의 소포체를 발견하였고 이것을 바이온이라고 명명한다. 그가 발견한 바이온이란 아메바와 같은 최소 단위의 생물체와 무기, 물질과 같은 무생물체 사이에 과도적 단계에 놓여있는 생명의 기원체라고 불릴 수 있는 어떤 소포체를 일컫는 것이다. 어느 날 라이이는 생물체의 조직 세포들을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실험들을 진행하고 있었다. 건조시킨 이끼나 풀 등의 유기물들을 고온에서 열 처리하여 살균시킨 뒤에 그 조직 배양액을 현미경으로 관찰하던 중이었다. 그런데 조직 배양액 속에서 이상한 형태의 자그마한 소포들이 발견되었다. 그것들은 유기물의 본체로부터 떨어지려 하고 있었으며 마치 자그마한 원생동물처럼 스스로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고 있었다. 이러한 소포들이 상당수 모여들어 막에 쌓이더니 이제는 진짜 원생동물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더욱 정밀한 실험에서도 계속 똑같은 현상이 관찰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유기물질의 조직 배양액에서가 아닌 바다, 모래와 같은 무기물질에서도 똑같은 소포들이 관찰되었던 것이다. 1939년에 라이이는 태양광에 의해 달구어져서 뜨거워져 있는 바다모래를 채취하여 현미경으로 관찰하고 있었다. 현미경의 배율을 2-4 0배 정도로 맞추었을 때 푸르스름한 빛을 방사하는 똑같은 소포들이 관찰되었다. 라이이는 이것을 샌드파케트 바이온이라고 명명하였다. 크기가 1미크론 정도인 이 소포들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이 소포체는 청백 또는 청회색의 연한 빛을 방사하며 불규칙적으로 맥동하였다. 게다가 여기에 생물 염색액을 부어주면 격렬하게 반응하였기 때문에 생물체적인 활동성을 지니고 있음이 파악되었다. 라이이는 이것이 비생물체로부터 생물체로의 과도적 단계에 있는 생명의 실제적인 원인체라고 판단하였으며 따라서 이름을 바이온이라고 명명하였던 것이다. 이에 반해 기존의 과학계에서는 아직까지도 라이이의 바이온에 대하여 지극히 냉담한 자세를 견지한다.
라이가 관찰했던 것은 단순히 어떤 무기물질의 브라운 운동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라이와 그의 계승자 그룹은 이 같은 아니한 해석을 단호히 거절한다. 이 새로운 소포체의 운동은 대단히 규칙적이고 또 소포체 내부의 맥동까지 관찰되고 있으므로 무기물질의 브라운 운동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었다. 라이는 브라운 운동과 생물체의 자발적 운동 형태의 구별조차 못한다고 당시 과학계를 강하게 비판하였으며 결국 유럽을 떠나 미국으로 이주할 결심을 굳히게 된다. 라이는 바다 모래에서 발견된 바이온을 매일같이 현미경으로 관찰해 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눈 주위가 마치 강렬한 태양광에 그슬린 것처럼 따끔거리는 것을 느꼈다. 바이온 배양액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 있어 보니 무언가 가려운 느낌이 전달되었다. 바이온에서부터 어떤 미지의 기묘한 방사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새로운 실험이 시작되었다. 사파바이온 배양액 근처에 놓여진 고무 장갑을 검전기에 대짜 강한 반응이 일어났다. 또 목화 셀룰로스 재료로 시험해보았을 때에도 마찬가지 현상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바이온 그 자체는 검전기에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한편으로는 야간이나 어두운 곳에서 사파바이온을 관찰하자 푸르스름한 안개 같은 빛이 은은히 방사되어 나오는 것이 확연히 관찰되었다. 바이온으로부터 방사되어 나오는 이 미지의 에너지를 라이는 오르곤이라 명명하였다. 얼마 후에 라이는 밀도는 서로 다르지만 오르곤 에너지는 도처에 편재해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라이는 오르곤 에너지를 모아 집적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SAP에 바이온 배양을 연구하면서 우연한 기회에 발견하였다. 그는 프레스 합판 상자를 만들어 내부에 철판을 대고 그 속에서 바이온을 배양하였다. 배양 상자의 내부를 금속으로 외부를 목재와 같은 유기물로 만들면 오르곤 에너지가 외부로 방사되어 유출되는 것을 좀 더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정반대의 기묘한 사실을 라이는 알게 되었다. 어느 날 바이온 배양액을 꺼내어 놓고 금속벽을 청소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 금속 주위로부터 푸른빛 방사가 느껴지는 것이었다. 이 상자는 혹시 오르곤을 외부에서 끌어당겨 집적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 그는 새로운 상자를 만들어 바이온 배양액을 전혀 넣어두지 않은 채 그냥 놓아두어 보았다. 그 결과는 역시 생각한 대로였다. 나중에 그는 이 상자를 오르곤 집적기라고 명명하였다. 그러나 이 오르곤 집적 상자는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오르곤을 집적하는 것일까? 오르곤 에너지의 발견. 1939년 라이는 미국으로 망명한다. 라이의 이론에 대한 유럽의 정신분석학자와 매스컴에서의 비난의 강도가 심해졌기 때문이다. 그 무렵 미국의 콜럼비아 대학의 정신의학 교실에서 강의하고 있던 테오도르 피. 월프 박사의 강력한 권유로 라이는 신천지 미국으로 이주할 결심을 한 것이다. 1940년 라이는 미국에서 맞는 첫 번째 여름, 라이는 휴가를 내서 미국의 메인주로 여행을 떠났다. 그날 밤 그는 근처의 호수에서 밤하늘을 무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서쪽 지평선에는 달이 낮게 떠 있었고 반대편인 동쪽 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때 그는 천체의 한가운데에 위치한 별들이 지평선 상의 별들보다 빛이 약하다는 사실을 새삼 발견하였다. 만약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별들의 반짝임이 대기에 의한 빛의 확산에 의한 것이라면 전체 하늘의 별들의 반짝임은 모두 같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 순간 직관적으로 라이의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오르곤 에너지가 모든 공간에 편재해 있으며 그것이 별들을 반짝이게 하는 것. 라이는 대기 속에도 오르곤 에너지가 편재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눈을 감고 어둠 속을 가만히 응시하고 있노라면 어디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청자색의 작은 빛들이 나타나서 주기적인 나선 운동을 하면서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떠도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이것은 캄캄한 방 안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이다. 또 감은 눈자위를 손끝으로 부벼보면 이러한 성광을 더욱 또렷하게 볼 수 있다. 이 현상은 일반적으로 그냥 눈 안의 성광으로 가볍게 취급되고 있는데 왜 그러한 현상이 생기는가에 관해서는 전혀 알려져 있는 바가 없다. 이번에는 눈을 뜬 채로 하얀 스크린이나 벽을 바라보자. 역시 희뿌연 안개 같은 것이 조금 빠르게 리드미컬하게 움직이는 것이 보일 것이다. 이것은 눈을 감았을 때 관찰할 수 있는 현상과는 조금 다르게 나타난다. 한편으로는 눈을 창공으로 향한 채 지그시 바라보고 있노라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가 한참 시간이 흐르면 파도같이 흔들리는 빛이 하늘을 가로지르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이러한 성광과 흔들리는 빛은 사실은 오르곤이 아닐까 고 라이는 생각했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더욱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서 라이는 내부를 무광택으로 검게 만든 금속통을 이용하여 이것을 눈에 대고 여기저기를 쳐다보았다. 그는 길이 30cm 정도, 직경이 5cm 정도 크기의 금속통을 만들고 그 내부를 빛이 반사되지 않도록 무광택의 검은색으로 칠하였다. 그리고 어느 맑은 저녁날 그는 실제로 금속통을 시험해보았다. 대기 속에서 반짝임 같은 것이 한층 잘 보였다. 금속통을 통한 원형의 암청색 공간 속에 우선 흔들리는 빛이 나타나고 뒤에 여전 모양과 선 모양의 약한 빛이 보였다. 이 현상은 배경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욱 잘 보였다. 달빛 방향으로 금속통을 향하면 그 현상이 약해지고 별과 별 사이의 어두운 공간을 향하면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 보였다. 그러나 지면이나 바위를 향해서 보더라도 그 현상은 없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이 빛은 눈 안에서 나타나는 것일까?
그렇지 않고 실제로 대기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일까? 라이는 이 점을 확실히 밝히기 위하여 금속통에 눈을 대는 부분에 배율 약 5배 정도의 저반 렌즈를 끼워보았다. 그 결과 보이는 부분이 확대될 뿐 아니라 전 모양과 선 모양의 빛들도 함께 확대되어 보였다. 이 빛들이 만약 눈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면 저반 렌즈를 뗀다 하더라도 같은 크기로 보여야 할 것이다. 이런 연유로 라이는 이것이 대기 중에 오르곤 에너지에 의한 현상이라고 확신하게 된다. 금속통에 의한 오르곤 관찰은 계속 이어졌다. 안개 낀 밤에는 빛이 극히 약하거나 또는 아예 관찰되지 않는 적도 있었다. 거꾸로 습도가 낮고 맑은 밤에는 빛이 가장 강렬해졌다. 마치 습기는 대기 중에서의 오르곤 방사를 흡수해버리는 것 같았다. 또 금속통을 지면 쪽으로도 향해 보았다. 역시 섬광 현상이 나타났으며 아스팔트보다는 흙 쪽이 더 강했다. 식물에도 금속통을 대본 결과 잎이나 꽃 부분이 가장 강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오르곤 방사 현상은 강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거의 모든 곳에서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관찰 결과를 통해 라이는 완전히 자신을 갖고 본격적으로 오르곤 에너지 실험을 하기 위하여 이 에너지를 어떤 일정한 공간에 집적시키는 방법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오르곤 집적 상자로 병을 치료하다. 대기의 광현상을 발견한 후 라이는 본격적으로 오르곤 에너지 집적기 제작에 착수하였다. 그 기본적인 원리는 아래의 두 가지 기초적 사실에 의거한 것이다. 1. 유기물은 오르곤 에너지를 끌어당겨 흡수한다. 2. 금속 특히 철은 오르곤 에너지를 금속 표면에서 반사시킨다. 바이온 배양 실험을 통해서 라이는 유기물은 오르곤 에너지를 끌어당겨 흡수하려는 성질이 강한 반면에 금속 물체는 오히려 끌어당긴 후에 다시 반사시키는 성향이 강하다는 것을 이미 관찰한 바 있었다. 이러한 실험 결과들을 응용하여 라이는 대기 중에 오르곤 에너지를 집적시킬 수 있는 특수한 상자를 만들어낸 것이다. 오르곤 집적기라고 명명된 이 상자의 기본적인 구조는 바깥쪽은 목재, 혹은 프레스합판과 같은 유기물 재료를 사용하고 가운데는 면이나 글라스울과 같은 단열재를 대고 가장 안쪽으로는 철과 같은 금속판을 사용하되 이러한 배열을 여러 겹 이상으로 층층이 만든 것이다. 이같이 배열함으로써 대기 중에 오르곤 에너지가 상자 속으로 강하게 집중되리라고 라이는 생각하였다. 이 상자는 어떻게 오르곤을 흡수하여 상자 내부의 오르곤 에너지를 집적시키는 것일까? 오르곤 에너지에 대한 성질이 서로 상이한 두 가지 이상의 재료들이 한 방향성으로 배열되어 있으므로 오르곤 에너지의 흐름도 역시 한 방향성을 향하게 된다. 즉 흡수성이 강한 유기물 물질 쪽에서 반사성이 강한 금속 물질 쪽으로 오르곤 에너지의 흐름이 방향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됨으로써 오르곤 집적 상자 내부에는 점차 오르곤 에너지가 축적되어지는 것이다. 실제로 이렇게 수겹의 재료들로 만들어진 오르곤 집적 상자는 그 내부의 오르곤 에너지를 강하게 집적시켰으며 이 장치를 통해 더욱 다양한 실험들이 행해질 수 있게 되었다. 집적 상자 장치는 나중에 의료기기로서 주로 사용되는데 소형 전화박스, 크기만한 오르곤 집적 상자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휴식을 취하는 것만으로 다양한 질병들이 치료되고 건강을 되찾는 결과들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라이는 1940년 12월에 최초의 인체용 오르곤 집적 상자를 만들어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 집적 상자는 공중 전화박스의 높이를 약간 낮춘 것 같은 크기로서 상자 내부에는 좌석이 달려 있어서 사람이 앉아 휴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다. 상자의 소재는 외부 쪽은 나무 또는 합판으로 된 유기물 재료를 사용하며 내부 쪽으로는 철판이 재료로 사용되고 있다. 라이에 의하면 금속 재료로서는 철이 가장 좋으며 알루미늄은 의료 목적으로 쓰기에는 부적합하다고 말한다. 이 밖에도 보다 편리한 오르곤 집적 기기로서 오르곤 집적 매트와 오르곤 집적 투사기 등이 이후 별도로 만들어졌다. 이들 기기들도 오르곤 집적 상자와 마찬가지로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에게 치유 효과가 있다고 말해진다. 라이가 개발한 오르곤 집적 상자를 이용해본 환자들은 암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병세가 훨씬 후전되고 건강이 회복되는 것을 실제로 체험하였다. 라이 본인은 이 오르곤 상자가 암을 치료할 수 있다고 상업적으로 선전한 적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법의 상자는 세간에 계속 소문이 퍼져나갔으며 이로부터 라이의 명성이 은연중에 알려지긴 하였지만 이는 결국 나중에 오히려 라이의 발목을 붙잡는 사태를 초래하고 만다. 현재 지금도 미국의 드미어 박사 같은 라이 후계자들은 여전히 오르곤 집적 상자를 그대로 사용하여 병자들을 치료하고 있으며 그 임상 결과들을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치료용으로 오르곤 집적 상자를 이용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 장치를 이용한 과학적인 실험들 중에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측정 결과들이 나타났다. 특히 오르곤 집적 상자 내부에서는 윗부분의 온도가 아랫부분의 온도나 상자 바깥의 대기 온도보다 항상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상자 속의 같은 공간 속에서 온도차가 항상 유지된다는 것은 물리학의 기본 원칙인 연력학 제2법칙에 모순되는 것이다. 라이는 이 결과가 지니는 중요성을 직감하였다. 그는 보다 정확한 측정을 위하여 먼저 30cm 정도의 벽면을 가진 작은 오르곤 집적 상자를 만들고 또 비교용으로 똑같은 크기의 목재 상자를 만들어 실험해보았다. 실험 결과 오르곤 집적 상자는 항상 내부의 위쪽이 더 높은 온도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온도 차이는 실험할 때의 기상 상태에 따라서도 미묘하게 변화하였다. 빛이 밝고 건조한 날에는 온도차가 2도 정도로 크게 나타났지만 습도가 많은 날이나 비 오는 날에는 온도 차이가 0.2도 정도로 거의 차이가 없어졌다. 또 온도차는 외부 환경에 의해서도 여러 가지로 변화했다. 아침 무렵에는 불과 0.2도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오후 2-3시경에는 1-1.5도 정도로 차이가 커졌으며 해질 무렵에는 1도 이하로 다시 떨어졌다. 또한 직접 상자를 땅속에 묻었을 경우에는 온도차가 5-10도로 상당히 컸다. 특히 비 오는 날이나 습도가 높은 날에는 해가 뜨는 건조한 날과 비교해서 온도차가 훨씬 적었으며 많아도 0.3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같은 날에는 대기 중에서의 오르곤 방사 현상도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함께 확인되어서 이로부터 라이는 무리 오르곤과 특별한 친화 관계에 있음을 직감하고 이후에 인공 강우 실험으로 이어지는 실마리를 얻게 되는 것이다.